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열린 코바를 다녀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생각해볼 거리가 좀 많은 전시였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코로나가 끝났다고 하는 것도 좀 많이 느껴볼 수 있었고요. 인파가 진짜 많았는데 마스크 벗고 있는 상황이 조금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코바를 2006년부터 군대 있던 시기를 빼고는 거의 꾸준히 다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화하는 모습들이 매년 조금씩 보이고 있었는데, 이번 코바에서는 이제 코로나 이후로 변화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코바를 다녀와서 제가 느낀 점에 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특정 브랜드나 장비를 리뷰하는 식의 그 소개 같은 경우는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볼거리가 많진 않을 거예요. 그냥 제가 갔다 와서 느낀 감상 위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은요. 사람을 덜 쓰면서 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관한 고민이 좀 많아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누군가한테는 되게 씁쓸한 이야기고요. 누군가에게는 이거 기회인데라고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엿보이는 부분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바는 새로운 기술들을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새로운 기술 하면 AI 관련 기술들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영상뿐만이 아니라 뭐 되게 많은 영역에서 AI로 인한 변화들이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배경 이미지도 그냥 AI로 그린 그림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미지 생성 기술들이 막 발전하다 보면 영상의 상당 부분의 영역을 AI가 대체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얼굴을 인식해가지고 얼굴을 바꿔주는 서비스 같은 것들을 몇 군데서 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막 다 찍진 않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건 별로 없는데요. 소위 그 딥페이크라는 것처럼 얼굴을 다른 얼굴로 바꿔준다든가 아니면 이제 사람이 아닌 특정 캐릭터로 바꿔주는 등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굴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분들이 좀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AI 기반으로 캐릭터 속 그 연기자가 바뀌는 캐릭터들, 이런 것들 이제 버추얼 휴먼이라고 하는 캐릭터들도 훨씬 더 접근성이 높아진 것 같아서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이제 영상 산업의 일부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기술 같은 흐름도 보이긴 하는데, 아직은 이런 흐름보다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식을 좀 도와주는 듯한 AI도 좀 많이 보입니다. 이게 진짜 많이 발전한 AI 영역 중에 하나가 인물 검출인 것 같아요. 이를 통해 가지고 그 높은 해상도로 아이돌 그룹을 찍고 특정 인물을 검출해내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 세로로 된 직캠 영상을 분리하는 등의 작업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니까 KBS랑 캐논에서 같이 연구한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코바에서도 선보였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보시면 2022년, 그러니까 작년 코바에서도 관련한 얘기들이 있었더라고요. 작년 코바에서도 비슷한 걸 봤던 것 같은데, 올해는 확실히 이제 부스에서도 신경을 쓴 것도 있어서인지 사람들의 좀 관심도가 높아 보였습니다. 아마 코바 가서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이런 직캠까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하나의 카메라로 두세 대 카메라의 효과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만든 클립들이 화질이 너무 떨어져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떤 제작 환경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촬영할 때 이제 왜곡 생기지 않고 선의도가 높은 렌즈,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조건들이 잘 갖춰진다면 하나의 카메라로 두세 대의 카메라의 효과를 지금 나와 있는 것들보다 더 이제 효과적으로 써먹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AI가 영향을 좀 많이 주겠구나 싶은 부분이 저는 마스터링 영역이었거든요. 이제 AI 기반으로 업스케일링 하는 업체들도 좀 찾아보실 수 있고요. 그 업스케일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다 보니까 거의 리얼타임으로 그 업스케일링을 해주는 업체들도 보였습니다. 오래된 영상의 복원, 뭐 이런 분야도 전에 비해서 접근성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해상도를 올리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데, 이제 TV에서 좀 많이 지원하는 억지로 프레임 레이트 늘리는 기능은 좀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들이 좀 어색해가지고 거슬릴 때가 있죠. 돌아다니고 있다 보면은 특정 업체에서 이 프레임 레이트 올라간 기능들이 켜진 TV 상태로
틀어져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AI 등을 이용해가지고 그 낮은 데이터로도 영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거나 혹은 이제 더 높은 품질을 최대한 낮은 데이터로 최적화를 이뤄냈다라는 업체들도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AI가 최적화에 능하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지만 이런 걸 영상 인코딩에 적용해가지고 최적화를 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게 보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업스케일링, 용량 최적화, 뭐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으면 이제 마스터링 관련한 분야도 AI를 이용해서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크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 달고 움직일 수 있는 로봇 아미나 뭐 장애물도 무리 없이 다니는 이동형 카메라 같은 기술들도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런 기술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을 코바에서 찾아보실 수 있다는 것도 재미죠.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온 지 오래되지 않은 기술들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도 좀 눈에 띕니다. 이게 기술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는 불안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단점들이 좀 보완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되는 거를 좀 보게 되죠. 이런 기술의 변화를 보는 것도 코바 가서 보는 재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몇 년 전부터 있어 왔던 건데요. 이번 코바에서도 비디오 월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촬영 공간의 일부를 어느 정도 대체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는 확실히 들죠. 사전에 준비가 더 필요하지만 그린스크린에서 합성하는 과정,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만큼 비디오월은 분명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카메라와 실시간으로 배경이 연동이 되면은 그게 버추얼 프로덕션이 되는 것이겠죠.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들 말씀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버추얼 프로덕션을 포함해서 디스플레이 기반의 공간 관련 기술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언리얼 기반의 가상 공간에서 뭐 테크노 크레인이나 로봇암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무빙을 하면서 뒷배경이랑 상호작용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전에 제가 XR 관련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트래킹 같은 부분에서 어려움들이 아직 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노하우들이 쌓이면서 이런 부분들도 극복을 많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최적화된 운영 관련 솔루션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성과 접근성이 다 좋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로 만들어지는 공간들로 인해서 이제 로컬 촬영 부분들이 어느 정도 대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영상은 제가 사진을 찍지 못해가지고 그 해당 기업의 유튜브 채널에서 비슷한 예시를 좀 찾은 겁니다. 그 비디오월 형태뿐만이 아니라 일종의 이런 반투명 디스플레이 같은 작업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일종의 홀로그램 같은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그런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 위에 레이어 하나가 좀 있다라는 느낌에서 무슨 미디어 파사드 같다라는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디스플레이는 지금처럼 비디오월 자체가 움직이는 방식이었는데요. 깊이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3D 같은 곳에서는 일종의 착시를 만들어 왔었는데 이거는 디스플레이가 실제로 움직이면서 어떤 깊이감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신선했습니다. 이 영상이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걸 다 촬영을 못 해가지고 똑같은 레퍼런스 영상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2D라고 생각했던 디스플레이에서 어떤 부피감이 좀 느껴진다면 이런 부분들은 발전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랑 더불어 가지고 모션 캡처 기능을 사용하는 부스들도 꽤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뭐 AI에서 인식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을 하나의 캐릭터화 시키는 거죠. 이렇게 모션 캡처를 이용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저희도 예전에 이제 짧은 다큐멘터리 촬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장비 발전이랑 이런 노하우의 축적으로 좀 안정적인 영상을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모션 캡처랑 앞서 이야기한 AI 딥페이크 같은 기술들을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캐릭터들을 만들고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 라이브 관련한 기술도 꾸준히 발전하고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라이브라는 게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곳으로 확장이 됐었고 이 흐름은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도 바로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라이브 관련 장비는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높은 성능의 전문 장비랑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 양분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게 전문 장비류들은 무선 전송이나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한 시스템까지도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선을 깔지 않아도 되고요. 저장 장치를 들고 다니지 않고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서 인코딩해서
전송하는 등의 방향성을 보고 있으면 이제 전문 장비라고는 해도 이전보다는 좀 체급이 작아지는 것 같고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하는 것 같긴 합니다. 가벼운 장비들은 이제 PTZ 카메라 등이랑 같이 한 두세 채널로 지원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나오는 이제 터치로 된 시스템 같은 것도 보이는데요. 핸드폰 인터페이스 이런 것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어떤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인코딩, 디코딩 관련 기술도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직 안정화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보긴 하겠습니다. 일단 다양한 인코딩, 디코딩 솔루션들, 뭐 라이브 스트리밍 솔루션들이 나오면서 앞서 이야기한 AI 기반의 최적화라든가 뭐 AV1이나 H266 같이 비교적 최신 코덱에 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좀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픽 카드는 4090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AV1 코덱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로 이 코덱으로 인코딩 해야겠다는 생각을 아직 많이 해보진 않아서 제대로 테스트를 많이 해보지는 못했어요. 아직 이런 코덱에 관한 지원들이 이제 좀 대중화되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부분들도 뭐 인식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최적화가 잘 돼서 쓸만해진다든가 이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대중화되어가는 기술 중에는 PTZ 카메라가 좀 이야기해 봄직한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PTZ 카메라가 나온 지는 벌써 되게 오래됐는데요. 기본적으로 화질 대비 비용이 조금 많이 든다는 인식이 있었죠. 이번 코바에서는 PTZ 카메라 역시 굉장히 다양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고급형 제품부터 엄청 저렴하게 나온 제품들까지 가격의 좀 영역대가 넓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와중에 소니에는 그 시네마 라인의 하나로 렌즈 교환식 PTZ 카메라가 나오고 있죠. 이게 센서의 크기도 크고 다양한 고급 렌즈들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앞서 이야기한 그 화질의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이 극복한 카메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전송 관련 인터페이스들도 되게 다양해진 것 같거든요. 많이들 아시는 HDMI나 SDI를 사용하는 카메라부터 NDI 기반의 카메라, 뭐 심지어는 무선 전송까지 정말 다양한 PTZ 카메라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행사 촬영 이런 쪽으로 PTZ 카메라를 사용하신다고 하는데요. 역동적이지 않은 실내 촬영 영상이라면 상당 부분 기존의 카메라들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바에서 들을 수 있는 세미나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포맥스에서 김영철 감독님의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LED 조명이랑 DMX의 조합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어요. 이게 DMX가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디지털 멀티플렉스의 약자로 보시면 됩니다. 조명 여러 개를 개별로 혹은 묶어서 조절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쉽게 떠올리실 수 있는 거는 연극을 비롯한 무대 조명 조절 장치처럼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많이들 아시겠지만 조명은 세팅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곤 합니다. 하나의 공간에 여러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조명을 친 다음에 이를 이제 조절해야 되는데요. 연극 같은 경우는 중간에 조명바를 내리고 달 수 없으니까 한 번에 최대한 달아놓고 개별로 조절을 하잖아요. 이를 영화에서도 적용해서 사용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제 한번 설치하고 나면 그 중간중간에 바뀌는 조명 세팅에 들어가는 시간들은 많이 아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한 작품 안에서 많이 나오는 주요 공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조명을 쳐놓으면 정말 효과적이겠죠. 사실 DMX는 좀 더 전문적인 느낌이고 가장 간단하게는 어플로 조명 묶어가지고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어플 사용해가지고 일부 조명들, LED들 이렇게 움직이고 해봤었는데요. 하나의 공간을 쉽게 다양한 느낌으로 작업을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드웨어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역시 좀 변화가 많이 보였는데요. 저작권 해결된 음악이나 자막 등의 프리셋 등과 같이 이제 작업 시간을 줄여주는 서비스들 역시 여러분들이 많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해외 플랫폼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해외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이제는 국내 업체도 좀 많아졌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시장도 일종의 안정화 단계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이제 가장 큰 흐름은 영상 작업 규모랑 범주가 점점 더 세분화되어 간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좀 뒷북 같아 보일 수는 있는데 제 유튜브에선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코바에 처음 가보고 그럴 때만 해도 평소에 보기 힘든 정말 그 대형 장비들 볼 수 있는 기회라서 갔던 것 같아요. 테크노 크레인이나 수미터에 달하는 조명들, 그다음에 고가의 하이엔드 시네마 카메라와 뭐 고가의 렌즈군들, 그런 대형 촬영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들 보러 간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이 생기고 이제 작고 가벼운 장비들이 많이 생기면서 어떤 영상 장비의 좀 폭이 넓어졌죠. 그럼에도 일부 기능이나 성능들은 여전히 별로 접근성이 좋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비싼 장비를 써야만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해소가 되어 오고 있었는데, 올해 코바에서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잘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하이엔드 작업에서 사용하던 기능이나 효과들이 이제 일반 소비자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나오는 도구들을 좀 많이 보게 되죠. 대표적으로 타임코드 제너레이터, 무선 송수신기, 다양한 특수 조명, 특수 렌즈, 저렴한 시네 렌즈,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양한 필터,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게 제가 말씀드린 이런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타임코드 제너레이터나 무선 송수신기 같은 경우는 없다고 작업이 안 되진 않죠. 근데 있으면 무지 편해집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문가들이나 쓰는 장비 인식들이 좀 강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접근성이 훨씬 더 높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시네렌즈나 특수렌즈도 이전에 비해서는 접근성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죠. 지금 여기 보이시는 라오와 렌즈를 저희도 테스트해보고 사용해보고 있는데요. 이런 소위 초접사 렌즈, 이런 거는 옛날에는 정말 접하기 어려운 특수 장비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진짜 접근성이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 틸트 시프트 렌즈, 그 다음에 3D 촬영하게 해주는 렌즈, 이런 독특한 렌즈들이 되게 많이 나오던 시기가 있긴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어떤 분야들은 잘 안 보이는 분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특수 조명이라는 것도 이전보다 좀 많이 대중화되었다고 볼 수 있죠. 아까 앞서 말씀드린 DMX 컨트롤러 뭐 이런 것들이랑도 묶여 있는 건데요. RGB를 이제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조명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흔하게 보고 계시는 요 막대형 조명 같은 경우는 저희도 조명이 아니라 어떤 미술의 일부로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색조명 역시 되게 사용 빈도가 많이 늘었습니다. 옛날에 색조명 만들고 싶으면 젤라틴 필터 사가지고 조명 앞에 씌우고 하는 조금 일종의 고생이 좀 필요했었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버튼 하나로 조절할 수 있고 심지어 전력도 적게 먹는 제품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명을 조금 더 과감하게 사용해 볼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렌즈 앞에 씌우는 필터도 이전보다 되게 다양해진 것 같아요. 이제 매트박스 없이 렌즈에 바로 물려서 사용할 수 있는 필터들 역시 훨씬 더 다양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CPL이나 ND 위주로 보통 구성이 많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미스트 필터, 그라데이션 필터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다양한 필터들에 대한 접근성이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사용하고 있는 거긴 한데, 필터 구경이 이제 특정 범위 안에 있으면은 사용할 수 있는 필터 어댑터들도 있고요. 필터 어댑터에다가 이제 자석을 달아서 필터를 좀 빠르게 교환할 수 있는 방식, 이게 몇 년 전부터 보이고 있던 어떤 흐름이었는데 이제 브랜드도 되게 다양해지고 가격들도 조금 더 접근성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제가 계속 접근성이 좋아졌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아직 보편화, 대중화 이 단어를 쓰기에는 마냥 가격이 저렴하다고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던 기술들을 이제 중형 프로젝트 정도까지 확장해서 쓸 수 있다라고 말하는 편이 조금 더 솔직한 표현이 되겠죠. 수요가 적으니까 특수 촬영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다기보다는 이전에 너무 비싸서 못 쓰던 것들이 가시권으로 들어왔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수 촬영 관련한 부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활용하고 모르시는 분들은 막연하게 되게 어려워하고,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소개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이 생기면 좋겠죠. 저도 유튜브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게 되면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으로 이제 특수 촬영하면은 드론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드론 자체 박람회들이 좀 많이 커지고 행사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이번 코바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드론 관련 부스를 못 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상이란 면에서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 거는 확실하죠. 최근에 나온 드론들은 이제 호버링 성능들이 좋아가지고 그 미세한 컨트롤을 못해도 일단 떨어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GPS 관련 기능이나 배터리 같은 것들도 좋아져서 이전보다는 조작 난이도가 그래도 낮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외에 타임랩스 관련 기법이나 스테빌라이징 관련 장비나 이런 부분들도 다 접근성이 좋아졌는데 이 부분은 유튜브에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접근성이 확대되는 흐름의 중심에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블랙매직 디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블랙매직 디자인 제품 같은 경우는 좀 사용자의 바운더리가 진짜 넓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만큼 이제 코바에서 아마 부스도 제일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블랙매직 디자인은 세미나도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오전에 가시면 이제 엄태식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컬러 세미나도 들어보실 수 있었어요. 저도 요 앞에 앉아가지고 듣다가 사진 찍은 건데 다빈치 리졸브 이번에 18.5에서 새로 생긴 기능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생 때, 대학교 다닐 때 이 선생님께서 그 코바에서 강의하시는 세미나 하시는 것들을 막 보러 가고 그랬었는데 뭔가 그때 기분이 좀 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앞서 이야기한 다양한 기능에 관한 접근성들이 좋아지면서 생긴 방향인 것 같은데요. 그 소위 높은 급과 그 아래급이라고 하는 이런 급의 경계? 이런 것들이 되게 희미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계들이 희미해지는 대신에 그 중간 과정들이 훨씬 더 세분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영상을 사용하던 그 범주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늘어나면서 생긴 범주와 어떤 경계들이 꼭 장비의 가격으로 나눌 수는 없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이게 저희만의 또 만드는 영상 범주가 이전보다 좀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 한 해만 해도 사용한 카메라를 포함해서 장비 편차가 그냥 비용으로 단순하게 환산해도 되게 큰 것 같아요. 소위 그 로우엔드부터 하이엔드 장비까지 상황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장비를 섞어 쓰게 되거든요. 뭐 제가 운영하는 채널은 아닙니다만 저희 팀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용으로는 ZV-E10이나 고프로, 뭐 인스타 360, 뭐 폰카까지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수업하거나 라이브를 하거나 지금 보고 계시는 카메라가 이 카메라입니다. 제 얼굴이 잘 나오는 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죠. 그런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웹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웹캠이나 고프로, ZV-10 이런 카메라들을 하이엔드 카메라라고 할 수 없죠. 그 소위 엔트리 레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장비들은 보통 크로마 서브 샘플링 4둘빵, 그 다음에 비트 뎁스는 8비트 이 정도의 이제 높지 않은 수준의 메타데이터를 가진 장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장비들이 나쁘냐? 뭐 그렇게 말하기 되게 어려운 게 작고 가벼운 장비는 일단 기동성이랑 편의성 면에서 압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과 가까운 상황에서는 가벼운 장비를 선호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프로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도 같은 성능에서 가벼운 장비 선호하는 거는 사람이면 너무 당연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가벼운 장비가 더 좋아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감독님들을 정말 많이 뵙게 되죠. 이제 그렇게 엔트리 레벨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 이동이 조금 많은 다큐멘터리나 뭐 인터뷰 관련 작업들을 할 때는 뭐 FX3나 C70 같은 것들을 주력으로 사용할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422 10비트 촬영본이 이제 주가 됩니다. 뭐 여기에 이제 필요하다면 드론 같은 것들도 쓰고 렌즈도 좀 다양하게 쓰는 것 같아요. 일반 사진용 렌즈 쓸 때도 있고요. 시내 단렌즈를 사용할 때도 있고요.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촬영을 하고 무빙도 그냥 핸드헬드보다는 슬라이더나 짐벌 같은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소스 촬영을 위해서 Z9을 사용하기도 했었는데 이때는 이제 8K 로우라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메타데이터를 사용했죠. 관련해서는 유튜브에 제가 지난번에 올린 내용들이 있고 거기서 직접 소스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홍보 관련 영상 찍을 때는 FX9을 주력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422 10비트 소스를 사용하는데요. 단순히 메타데이터로만 말하자면 앞서 이야기했던 C70이나 FX3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죠. 여기서부터는 거의 렌즈는 시내 렌즈를 사용하게 되고요. 무빙을 위해서는 레이를 쓴다든가 뭐 지미직 같은 장비를 활용하는 경우가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쓰진 않는 게 지금 보시면 위에 저희가 테스트 겸 해가지고 달아놨을 때인데요. 앞서 이야기한 뭐 FX3나 FX6, 뭐 C70 같은 카메라를 서브캠용으로 이제 짐벌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최근에 광고 촬영할 때는 베니스2를 사용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8K 로우, 그 다음에 5.5K 로우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당연히 더 높은 수준의 시네 렌즈군을 사용하고요. 무빙 장비도 이제 훨씬 더 묵직한 달리 혹은 크레인, 그 다음에 조명도 훨씬 더 과감하게 사용하게 되죠. 이런 것처럼 제작비나 제작하고자 하는 영상의 특징 혹은 클라이언트의 선호도 이런 거에 따라서 장비를 좀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겹치는 부분이 없이 규모별로 뭐 촬영하는 장비나 기술이 이제 딱딱 정해져 있고 이게 독립적이냐라고 물어보시면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좀 더 큰 규모 촬영 상황에서 그보다 작은 규모 촬영 장비들을 이제 보조 형태로 되게 잘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짐벌 같은 무빙 장비들은 규모에 상관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특히나 요즘 중요해진 데이터 관리나 후반 작업 운영에 있어서는 겹치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비나 기술 사용의 경계라는 것들이 이전보다 좀 더 모호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저희만 해도 이런저런 장비를 바꿔가면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 다양해진 영상 시장을 생각해보면 이런 범주는 훨씬 더 넓을 거고요. 그리고 계속 넓어지고 있는 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메라들이 되게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장비들이 나왔고요. 이런 장비랑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이 다양한 영역에서 영상을 활용하는 방안들이 많이 나왔죠. 이제 브이로그 같은 영역이 넓어지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어떤 셀카에 최적화된 카메라가 나오는 것도 이런 흐름일 겁니다. 거기서 이제 품질을 또 추구하다 보면 셀카캠, 소위 셀캠이지만 소리는 굉장히 잘 수음할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마이크가 빵빵한 형식의 카메라도 나오고 있고요. 그 하이엔드 라인을 운용하는 환경에서는 포커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만큼 이제 오토포커스는 하이엔드 카메라랑은 거리가 멀어 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 녀석을 완벽한 하이엔드 카메라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할 때는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소위 하이엔드 시네마 카메라라고 할 수 있는 제품군들 중에서도 오토포커스를 지원하는 카메라들이 생기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틈새들을 노리고 이제 독특한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하면서 작업을 시도하시는 많은 작업자분들이 생기고 또 새로운 수요도 생기고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기존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분야에서 영상 만들어 보실래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정말 영상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봅니다. 이런 변화들을 코바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범주의 카메라를 비롯한 장비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변환 케이블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뭐 이런 것들로 폰에 연결해서도 쓰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들이 굉장히 재밌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방송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하는 다양한 캠코더들 역시 많이 만나보실 수 있죠. 슈팅형 바디라고 하는 핸드헬드에 굉장히 최적화된 형태로 나와 있는 캠코더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카메라들은 이제 안정성이랑 기동성에 중점을 둔 카메라라고 보실 수 있겠죠. 한동안 관찰형 예능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고 지금도 여전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때 많이 사용하는 카메라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수업을 하다가 느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카메라들이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과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카메라들이 보통 이미지 센서가 작고 상대적으로 카메라를 여러 대 쓰게 됐다 보니까 비트레이트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카메라들은 화질이 아쉬워 라고 얘기하시면서 좀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카메라들이 장시간 촬영을 해야 될 때는 정말 유리하거든요. 절대적으로 좋은 카메라, 모든 상황에 최선의 최고의 카메라가 있다라는 것보다는 각각 그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 카메라가 있고 그 카메라를 잘 쓰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카메라에 대한 편견이 있으셨던 분들도 나중에 빌려서라든가 한번 써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바꿔보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생각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시네마 라인이라고 불리는 422 10비트 이상을 제공하는 다양한 중소형 카메라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얘기한 카메라 중에는 FX 라인이나 뭐 C70이나 지금 보고 계시는 C300 뭐 이런 카메라들이 있죠. 이쪽 라인도 사실 이것보다 낮은 라인급에서 422 10비트를 지원하는 카메라가 많아지면서
로우 지원 모듈을 단다든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로우로 저장할 수 있는 방향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재밌는 거는 아무래도 미러리스 라인이라고 해야겠죠. 가장 사람들의 많은 주목을 받는 라인이기도 하고요. 사진기에서 출발한 카메라인데 요즘에는 미러리스가 영상 쪽에서 더 많이 쓰인다라는 느낌을 아무래도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 그 영상의 주 타겟도 좀 변화하고 있다라고 느끼죠. 이전에 이제 DSLR이 처음에 막 크고 있던 시기에서는 DSLR은 약간 방송 쪽에서 많이 사용한다라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저한테. 지금 미러리스는 다양한 코덱들이 생기고 이제 소위 메타데이터도 높은 수준의 메타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센서가 커가지고 이제 고화소, 고화질로 담아낼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시네마 카메라 라인의 영역으로 자꾸 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죠. 로그 감마 같은 것들이 도입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 가속화된 것도 보입니다. 미러리스가 이제 캠코더가 가지고 있는 안정성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사랑받는 카메라가 될 거라는 생각은 당연히 들고요. 그 외에 이제 소위 하이엔드 시네마 카메라, 지금은 이제 시네마 라인이라고 하는 그 부류가 옛날보다 넓어져 가지고 기존의 시네마 카메라라고 해야 됐던 녀석들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이엔드 시네마 카메라라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하이엔드 시네마 카메라라고 할 수 있는 대형 카메라들 역시 코바에서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런 카메라는 혼자서 운용하는 게 되게 어렵죠. 촬영팀이라는 팀 단위가 되어야지 운용하기가 좀 좋은데요. 이제 무엇보다 다른 것들 다 배제하고 화질의 최우선순위를 둔 카메라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카메라가 나오면 이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양한 포맷과 코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의 메타데이터 역시 높은 수준까지 확장이 계속되고 있고요. 선택지가 계속 넓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로우 지원 카메라들이 많이 생긴 것들 역시 이런 흐름이죠. 이전에는 4둘방 8비트의 보급기, 4둘도 10비트의 중고급기 같은 선택지가 주였다면 지금은 이제 한 중급기, 보급기까지도 거의 내려가는 것 같은데 4둘둘 10비트를 충분히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이상의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444 12비트 혹은 이제 12비트 로우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카메라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많아진 선택지에서 나에게 맞는 최선의 과정을 뽑아내는 부분에 관한 고민들이 전보다 이제 많이 생겼죠. 이제 물론 선택지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거는 영상 제작 예산입니다만 그 예산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 포맷과 코덱, 비트레이트 이런 다양한 선택지가 있고 거기에 감마 이런 것까지 치면은 더 많죠. 이제 무작정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선택지를 위한 어떤 조합과 조건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얘가 꽤 많네요. 특정 포맷이랑 코덱, 해상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 레이트가 있죠. 가장 높은 프레임 레이트는 보통 대부분의 카메라에서 최고 해상도에선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특정 포맷과 코덱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가 바뀌기도 합니다. 시네마 카메라 같은 경우는 해상도에 따라서 화각이 달라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비트레이트 등을 고려했을 때 특정 수준 이상의 메모리를 사용할 때 녹화가 되는 포맷과 코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포맷과 코덱은 외장 레코더를 써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도 다릅니다. 내부 배터리를 쓸 거냐 아니면 외장 배터리를 쓸 거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하고자 하는 감마나 색 공간에 따라서도 어떤 포맷과 코덱을 쓸지 조금씩 바뀔 수가 있겠죠. 이외에도 카메라에 따라서 이런 조건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을 잘 맞춰보기 위해서는 사전 지식이랑 경험이 꽤 많이 필요해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앞서 이야기한 부분들은 카메라 자체에서 생기는 한계랑 조건 이렇게 보실 수 있다면 이제 외부 상황에 따라서 카메라 선택하는 조건들이 바뀌기도 하죠. 어떤 특정 렌즈를 쓰고 싶다면 이에 따라서 카메라 선택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촬영할 공간이나 미술의 특징에 따라서도 카메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예산이랑 관련된 거지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장비와의 궁합에 따라서 제한되는 카메라들도 분명히 있죠. 추가적으로 후반 작업에서 다룰 수 있을 정도의 조건 이런 것도 당연히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찍어놓은 포맷과 코덱에 따라서 나의 후반 작업에서 이거 핸들링 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도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용량과 파일의 무거운 정도에 관한 기준 이런 게 상황마다 달라가지고 다룰 수 있는 정도에서 양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조건 최고 화질이 좋은 게
아니죠. 최근에 제가 수업이나 자문을 하러 가게 되면은 이 늘어난 용량과 다루기 힘든 무거운 소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작업자가 느끼는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늘어나는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부분들은 작업자가 후반 작업 관련 하드웨어에 관해서 좀 지식이 있고 다양한 소스를 만져본 경험을 갖출수록 비용을 아끼면서 해결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게 있는데, 제가 질문을 받거나 자문을 하다 보면은 이런 하드웨어에 진짜 관심이 없고요. 심지어 하드웨어 만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비용을 들여서 해결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후반 작업 관련한 내가 들이는 노력까지 비용으로 환산해서 고려를 해보면 정말 많은 선택지가 있고, 그 선택지에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고민해가지고 최적화시킬 거냐, 이런 부분들이 엄청 중요해지고 있죠. 그리고 수요가 있는 만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코바에서 스토리지나 워크플로우 관련 솔루션들 역시 굉장히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앞서 얘기한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제 최선의 카메라를 결정하고, 그 카메라에서도 어떤 메타데이터를 선택할 건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저희도 이런 부분들 고려해가지고 가장 잘 어울리는 워크플로우를 짜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상황별로 진짜 카메라들을 좀 다양하게, 이번엔 이런 카메라를 써보자, 다음엔 저런 카메라를 써보자 하면서 카메라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촬영을 해보고, 때로는 이제 안 써본 카메라 빌려서 테스트도 해보고, 이 카메라는 이런 장단점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데이터로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늘리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전보다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서 상황에 맞는 워크플로우 짜고, 이 다양한 경우 속에서 프로젝트를 끝까지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면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제가 영상 처음 할 때는 진짜 생각하지 않던 부분이에요. 제가 영상 처음 할 때 6mm 테이프로 시작을 했었는데, 6mm 테이프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진짜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6mm 테이프를 넣으면 돼요. 미디어 포맷과 코덱에 대한 걱정을 진짜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와 비교해 보면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단점이고요. 장점으로 얘기하자면 그 와중에 최적화되는 어떤 부분들을 내가 찾아내서 잘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또 있겠죠. 정리를 해보자면은 최신 장비랑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업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영상 분야의 범주들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각 분야들의 경계는 좀 희미해지는 그런 경향들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다양한 선택지들이 생겼고, 이에 대한 접근성이 이제 높아지면 장비와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지식과 경험들을 쌓아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위 워크플로우를 최적화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많이 요구된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식이랑 경험은 물론 내가 혼자 공부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 만났을 때 되게 빨리 쌓인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해결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나 플랫폼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분야가 있는 만큼 특정 부분을 파고들어서 전문성을 갖추는 방법도 당연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업을 진행해 볼 수 있으면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죠. 코바가 상대적으로 취미로 하시는 작업자들을 위한 장비와 기술보다는 이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장비와 기술을 소개하는 것이 주가 되는 박람회다 보니까 기존 영상 업계에 있었던 전문화와 협업이라는 키워드는 여전히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막 넘볼 수 없는 박람회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더 작은 인원으로 해나갈 수 있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셨다면 코바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역시 점점 더 성장해 나가다 보면은 마주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죠. 아마 이런 고민을 하시는 유튜버들 역시 코바에서 일정 부분 답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P&I가 열리지 않습니다. P&I는 코바랑 함께 이 분야에 이름 있는 행사죠. P&I는 이제 코바보다 조금 더 가볍게 소위 취미로 영상을 하시는 분들부터 접근성이 좋은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있는 행사라서 이번에 P&I가 열리지 않은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P&I가 열렸다면은 개인이나 이제 작은 규모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장비와 기술이 더 많이
보였겠죠. 그리고 이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취미 활동 혹은 아마추어 작업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P&I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갔다 와서 얘기해 볼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딱딱한 얘기를 해봤던 것 같은데요. 너무 딱딱하지 않게 생각을 하고 그냥 가볍게 가봐도 코바는 나름 재미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코바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는 할인이죠. 저희도 가가지고 조명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좀 사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니콘 부스에서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려드린 8K 로우 소스 시연해 보실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는데요. 만져보신 분들 계시다면 어땠는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번 행사 돌아다니면서 팬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마스크 쓰고 다녔는데 알아보신 분도 계시고, 마스크 벗고 있을 때 알아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랬는데, 이제 오며 가면서 이제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내년이나 아니면 올해라도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행사들이 많아져서 종종 뵐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기로 하고요. 다음에 또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